네, 안녕하세요. 양이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북경거래소 신설에 대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어,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앞에서 그 공동부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정신없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북경거래소도 물론 이전부터 준비는 해왔지만은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을 좀 앞당겨서 굉장히 좀 빨리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경거래소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간단히 중국 거래소의 구조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천거래소하고 상해거래소. 둘 다 이 주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에 뭐 이거 계산하는 그 주판이 아니라 메인보드라는 뜻입니다. 메인보드. 즉 뭐 주거래 시장인 거죠.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심천에 있는 심천거래소고, 하나는 상해에 있는 상해거래소인데요. 이 각각의 메인보드 아래에는 세컨드 보드라고 해서 그 보조적인 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규모도 작고 아무래도 조금 더 메인 보드에 있는 회사보다는 조금 등급이 하나 아래인 그런 회사들로 이루어진 건데요. 심천거래소 아래에 있는 것은 창업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거래소 아래에 있는 거는 과학기술창업반, 그래서 과창반, 이렇게 과창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업판에는 뭐 거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허가제거든요. 어떤 회사가 등록을 해달라고 이 창업판에 가서 그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그 허가를 해주는데요. 뭐 기본적인 게 뭐 자본금은 3천만 위안,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뭐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시장에서 거래하려면은 최소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이어야 돼요. 요게 10만 위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 중국 보통 일반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도 뭐 1,800만 원 이거 뭐 우리한테도 뭐 나름 큰 돈이죠. 그 다음에 상해 거래소 산하에 있는 거는요, 과창반은 이 창업판보다는 조금 더 요건이 그 덜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등록제입니다. 즉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면은 등록하면은 뭐 큰 탈이 없으면은 바로 등록이 되는 그런 데인데요. 순이익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영업 실적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따라서 조금 위험하죠. 어떤 회사가 과창반에 이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주식이 거래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회사가 과거 2년 동안 순익도 없고 그냥 2년 동안 영업했다는 영업 실적 하나만 가지고서 이 매매를 한다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 당국은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2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대략 한 3,600만 원 이상 정도 있어야 여기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진입 장벽이 좀 높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신삼판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메인 보드가 있고 세컨 보드가 있죠. 이건 서드 보드예요. 말 그대로 이 3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겠죠. 이거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주식들이구나.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제고 아까 말했던 과창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등록 요건은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이 신산판에서 거래를 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기 잔고 증명을 뭐 제가 봤을 때 10일이었나 20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500만 위안이 있었어야 돼요. 500만 위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8억 정도 되죠. 그러면 아무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런데 이게 최근에
100만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만 위안만 하더라도 1억 8천인데 1억 8천 있어야 신산판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당국에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은 소액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100만 위안 정도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나름 부자에 속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알아서 돈을 뭐 거기에서 이제 아주 정말 형편없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정도는 100만 위안 정도 이렇게 여기에 투자할 정도면은 뭐 큰 그 사회 문제는 없으니까, 대신 투자 자금이 작은 그 투자자는 보호하겠다, 요런 취지였던 취지로 요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진입장벽을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을 먹고 사는 투기적인 수요도 있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신산판은 이 시장이 열린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힘을 갖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유동성이 작고, 그 다음에 거래도 굉장히 부진하고, 그리고 이건 또 장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아까 얘기했던 창업반하고 과창반하고 틀리게 정식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 주식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시장이, 신산판이라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은 신산판이 제일 클 거고, 과창판, 그 다음에 창업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얘기는 100만 위안이 필요하고, 여기는 20만 위안 필요하고, 여기는 10만 위안 필요하다, 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당연히 리스크가 제일 큰 것은 신산판이 될 것이다, 신산판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북경거래소는 지금 어떠한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북경거래소는요,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걸 보면은 기존의 신산판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를 새로 건설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신산판에는 대략 뭐 몇 개의 기업이 있었냐면은 대략 한 7,300여 개 기업들이 등록을 해 있어요. 그러면 그 7,300개 기업을 또 이렇게 세분화했는데, 뭐라 해야 되나, 제1그룹 제일 좋은 거 정선해서 만든 뽑아서 한 거 대략 한 70개 정도, 6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좀 봐줄만하다 한 1250개, 그 다음에 기초 해가지고 여기는 바로 신산판에 들어왔는데 아직 수익이 나거나 회사가 영업이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그렇지만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략 한 6,000개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경거래소에서 이런 신산판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거래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OTC가 아닌 거죠. 정식 거래소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정식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정당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 요거는 맨날 나오는 얘기인데요. 중국의 중소기업이 하는 일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전체 세금의 50%를 중소기업이 대고 있다. 그 다음에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은 70%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은 8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얼추 뭐 좀 차이는 있지만은 고용의 상당수를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로 공동부유론 또는 공동부유론의 실질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순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 그동안에 개혁개방 이후에 40년간의 어떻게 보면은 긴 이 한 세대를 뛰어넘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발전해왔던 기본적인 발전 모델이 있는데, 이제는 그 발전 모델을 뛰어넘어서 좀 더
평등한 발전을 해보자,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발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공동부유론의 핵심인데요. 그 공동부유론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당사자들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중소기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순환의 핵심 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뭐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리고 부동산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성공할지 실패가 될지는 아직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이게 사교육 완전히 지금 못하게 했죠. 뭐 제가 상해에 있었을 때 봤던 그 굉장히 유명한 사교육 업체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잉글리시라는 그런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한 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0원, 10,000 위안. 그러니까 1년치 학비 뭐 이렇게 되는데 10,000 위안 정도, 보통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그 정도 학비를 내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좀 더 아주 정말 비싸게 내는 사람은 한 80만 위안 정도 내더라고요. 이건 뭐 평생 회원비 같아요. 근데 영어 학원에 우리를 치면은 우리하고 좀 격이 다르죠. 우리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건 정말 부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뭐 집중 교육 같은 거일 텐데요. 80만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한 8일은 8, 8, 8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영어를 배우는데 그 학원비로 쓰는 그런 기업들이 다 지금 도산 신청했습니다. 여기 다 폐업 신청을 했고요.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에 들어갔던 그 자금 흐름, 게임 산업도 굉장히 많이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자금 흐름들이 부동산에서도 나오고, 이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아주 뭐라 해야 되나요? 잘 나가는 기업들의 돈들이 흐름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중국 당국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북경 거래소라는 것을 통해서 흡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북경 거래소를 제대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중국의 기업들이 상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뭐 교통은행이나 중요한 은행들 같은 경우는 홍콩에 주로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 뭐 많이 잘 아는 뭐 알리바바니 통신이라든지 나스닥 아니면은 홍콩에 이렇게 많이 상장을 했었죠. 얼마 전에 상장했다가 무산된 그 디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의 그 해외에 많은 그 대규모 자본을 조달을 해서 해외에서 상장을 했었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VIE라는 모델로 불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Variable Interest Entity. 이거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쪽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럼 미국 투자자의 요구와 그 다음에 또 중국 당국의 요구를 아주 기묘하게 교묘하게 절충시킨 그렇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런 지분 구조였어요. 근데 이게 현재 이런 식으로 한 대가 통신이 그랬고,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그랬고, 띠디가 그랬고, 뭐 숱하게 많은 해외에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뭐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중국 당국은 예를 들자면 인터넷, 뭐 교통, 문화, 특별한 이제 몇몇 그 국가 이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이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뭐 어떤 기업을 상장을 한다 했을 때 해외 자본이 투자하고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없죠. 뭐 삼성전자 지금 뭐 외국인 지분이 뭐 과반수를 이미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본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중국은 여전히 자본 개방에 대해서 상당한 특히 또 몇몇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본 개방을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인터넷 뭐 교통 문화 이런 것들은 막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알리바바가 해외에서 상장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요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요게 바로 VIE라는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는 뭐 아주 가장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알리바바 뭐 본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중국 내에 있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중국 투자자들이 이 알리바바에 뭐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에, 중국 내 회사에 해외 자본이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즉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 내에 WFOE, 이건 뭐냐면 외자 100%, 외국인 자본 100%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거, 요 아래쪽은 중국이고 요 위쪽은 해외입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자 100%니까 해외에 있는 회사가 요거에 대해서 100% 지분을 갖겠죠. 그 다음에 요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VIE 계약은 뭐냐면은, 요 외자 100% 회사랑 중국 내 그 실제 회사,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알리바바가 있다면 알리바바랑 VIE 계약을 맺어요. 그럼 VIE 계약은 뭐냐면은 뭐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나눈다든지, 그런 아주 철저히 비밀에 쌓인 그런 계약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중국 내 알리바바는 중국인 소유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VIE 계약으로 우리 사실 이 알리바바를 완벽하게 우리 우리 투자자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아주 뭐 창의적인 그런 솔루션인데요. 요거는 이제 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이 이런 투자 지분 구조인데요. 어쨌든 이거를 2001년 WTO 가입 이후에 20년간 이런 모델로서 해외 상장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는 드디어 끝나는 시대가 온 거죠. 중국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SEC,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도 이런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둘의 입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편법을 쓰지 말고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더 정확하고 투명한 그런 회사 체제, 지분 체제들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뭐 예를 들자면은 그 회사 영업 관련한 그런 상황들도 보고를 해라, 회계 상황도 투명하게 보고를 해라, 뭐 그런 거고, 중국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은 과거 20년간에는 뭐 중국에 자본이 없거나 했기 때문에, 자본 부족이 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래 좋아, 그런 거 다 용인해 주겠어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방법을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향후에 앞으로도 중국 내륙에서 점점 커지는 수많은 뭐 좋은 회사들이 있겠죠, 분명히. 또 제2의 알리바바, 뭐 제2의 텐센트, 이런 것들, 제2의 띠디, 이런 회사들이 나올 텐데, 그럼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면은 이제는 지금과 같은 이런 VIE 방식으로 더 이상 상장이 불가능해졌고, 그러면 그런 좋은 회사들을 어떻게 상장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마련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북경거래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뭐 이 북경거래소 지금 과창반 창업판도 있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거래소로 되면서 OTC 시장이었던 그 신산판에서 본격적인 북경 거래소로 한 단계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벤처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스타트업들, 유명 스타트업들이 이 북경 거래소를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경 거래소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잘 된다고 했을 때 북경 거래소에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냐. 물론 아직은 그 전모가 드러나 있지는 않죠. 아직은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 해외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리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북경 거래소에서의 기업은 이건 철저히 중소기업 위주인데요.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전정 특신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문적인 기업일 것, 굉장히 어느 분야에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일 것. 그 다음에 정은 아주 정밀 산업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특은 특색이 있어야 될 것. 뭐 좋은 말이죠 다. 그 다음에 신은 참신할 것, 참신한 회사 뭐 요런 것을 그 주요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요거는 한 7월 말쯤에 이미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정 특신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미리 좀 공부 좀 해놓으면 좋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 관련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 잘 나와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중심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뭐 간단히 보면요, 전정 특신도 또 분류를 해놨어요. 전정 특신의 작은 거인, 소거인이죠. 해서 한 5,000개 기업 정도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국가급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급수가 높아지는 건데요. 국가급에 해당하는 거 대략 한 1,800개 또 마련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서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그 1등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술들을 특허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 한 대략 60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 놓았더라고요. 특히 요 600개 요 기업들이 아마 그 북경 거래소에서 이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아마 향후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질 그런 기업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부유론, 또 뭐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사교육 금지라든지 매수 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경 거래소가 새로운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요거는 경제에 관련된 건데 지난주 목요일에 보면 특히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해서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경 거래소라는 거, 요거의 의미는 이제 좀 더 보면요, 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일단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은 어디에 대한 대출하냐면은 크게 두 군데. 하나는 국유기업, 또 하나는 부동산 담보. 그거 외에는 거의 대출 실적이 매우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은행은 당연히 힘들어 뭐 그러겠죠. 대신에 대출을 해주면은 이자율을 굉장히 높게 받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영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이 북경거래소를 통해서 그동안의 부채 기반의 경제에서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 통로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내순환 경제의 핵심 고리인 중소기업을 이렇게 잘 도와주는 거고, 그럼 이게 결국에 공동부유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번 북경거래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북경거래소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발표된 공동부유론과 함께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했는데요. 그 이후 20년간의 중국 자본시장 발전 모델의 아주 거대한 변화다, 이렇게까지 좀 성급하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WTO에 가입을 했을 때에 중국의 큰 은행들이, 국책은행들이, 뭐 교통은행이니 뭐 중신은행이니 이런 은행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주로 월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제 상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부유론과 북경거래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 즉 중국 자국 내의 힘으로 이런 내순환 앞으로 발전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야심찬 계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순환의 문제, 뭐 당연히 자력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내수를 올려야 되는 건데요. 제가 공동부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수를 올리려면 제일 먼저 1차 분배, 즉 1차 분배는 임금을 올리는 건데, 1차 분배를 어떻게 올리냐, 임금을 그냥 오늘부터 50% 인상,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뭐냐면은 좋은 기업과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향한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 중에 여러 가지 발걸음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번 북경거래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직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지만요. 아까 뭐 제가 말씀한 것 중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었죠. 그게 한 600개 정도 된다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또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기업에서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런 능력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물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주식할 때도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듯이, 그런데 특히 이제 초창기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더욱 특별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나 우리나라 투자사들에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외국인 참여가 얼마나 열리게 될지, 그건 뭐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이, 자세한 제도나 방안들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향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북경거래소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